네, 거리두기 없는 명절. 여러분 가정에서 정치는 금기어였습니까? 아니면 밥상 민심의 중심이었습니까? 연휴 마지막 날 밤 저마다 잣대로 민심을 진단하고 있는 여야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연휴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네. 자연스레 일상으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아예 어느 명절부터 정치를 아예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도 있고 뭐 의뢰했던 것처럼 정치가 화두인 가정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도 명절? 가족끼리 뭐 특별하게 정치 얘기하지 말자라는 뭐 약속은 없었지만 네. 과거 어느 추석 때보다도 이번엔 정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뭐 어머니 얘기, 가족들 얘기, 네. 순전히 비정치적 이야기 일만 했습니다만은 뭐 더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이제 과거처럼 무슨 추석 민심이라고 해서 밥상머리에서 뭐 정치가 오가고 그래가지고 뭐 서울과 지역, 네. 뭐 자녀와 부모들 간에 뭔가 이렇게 뭐 정보가 교류되고 그래서 추석 후에 추석 민심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정보 격차가 더 이상 없고 어르신들도 보니까 뭐 다 유튜브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네. 다 보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 주위의 분들 여러 물어보면 가족들이 다 이제 어떤 성향이 똑같으면 열심히 하는데 네.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네.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된 뭐 그런 모습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민심의 화두에서 멀어지는 게 정치인들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한번 두 분과 함께 연휴 거친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 열고 민심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질문 드릴 텐데 조정식 사무총장 발언부터 듣고 민주당이 진단한 이번 추석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 탄압에 몰두하고 국민의 삶은 각자 도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네, 일단 민생 회복이 더딘데도 정부는 신용만 하고 대통령은 딴청만 피우고 있다고 질타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궁금했던 부분 사상 추이의 야당 대표 기소에 대해서도 맹공을 펼쳤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린 추석 민심 진단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단 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는 뭐 서로 진영끼리 의견이 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따로 가는 이른바 당명 분리 전략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주 맹렬하게 여당을 공격하고 또 민심이 정말 추석 민심은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혀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고 민생 행보만 가는 네. 약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각각 따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고향 안동을 찾아 성묘를 했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그야말로 좀 말씀하신 대로 뭐 가족, 뭐 민생, 뭐 이런 거 고향 뭐 이런 거 얘기만 하고 더구나 또 한동 교수하고 보통 때처럼 수행원도 수행 대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만 간 것 같아요 단출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수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네. 문제는 완전히 이제 딴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사법 리스크를 맹공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 거겠죠. 네. 지금 아까 조정식 사무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급하죠. 민생 급하고 정말 나 보면 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부나 여당이나 모든 정당 뭐 정부 할 것 없이 물가나 민생 문제에 올인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범죄 수사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역할 중에 또 범죄 수사만인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투트랙으로 가면 되는 거겠죠. 한편에서는 여야 정당 정부 모두가 민생에도 뭐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하는 부서에 맡겨놓고 이런 쪽으로 하면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직전에 거대 야당의 대표, 뭐 대선 후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검찰 소환과 관련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들어봤고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놨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역시나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휴 이후 좀 뭐 비대위 문제도 있고 좀 재정비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휴를 어떻게 좀 맞았을까요? 국민의힘은? 일단 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추석 민심을 해석하는 것도 일단 여당스럽게 해석을 했죠. 여당스럽게. 예, 그래서 일단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대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민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여권 주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왜 검찰 출신이고 검찰 인맥도 많은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여러 가지 비리나 적폐나 이런 부분 의혹에 대해서 네. 과감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질책하는 지지자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여당이었을 때도 네. 왜 180석이나 의석을 줬는데 그렇게 지지분해하나 사정을 하냐로가 항상 똑같은 그런 논리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추석 민심과는 상관없이 연휴가 끝나면 여러 가지 사정 정국들이 상당히 좀 속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여야의 격돌의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본격적으로 정기국회 막이 오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넓게 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동의하면서 넓게 보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 대선 국면이 재현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후보였던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후보였던 한 사람은 지금 야당 대표가 되고 네. 근데 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것처럼 여의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뭐 거대 야당이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뭐 무슨 뭐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행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이 완전히 대립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중간에서 뭔가 정부 여당의 어떤 한 축이 되면서 야당을 상대해야 될 여당은 지금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이번 주 뭐 빨리 정리가 되고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래요 정부 여당이 사법 리스크를 빨리 벗어나야 이게 뭔가 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사실 이번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민생 얘기하지만 네. 전혀 각도가 다르고 양당이 거기다가 또 여당에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촉각이 이번 주에 있을 사법 어떤 처리, 뭐 네. 법원의 판 결정, 또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 이런 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부분부터 먼저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정 당국, 사정 국면, 또 사법 리스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좀 따로 떼어서 보면 뭐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관련한 게 하나 있고 또 쌍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한 가지가 성남 FC. 예, 성남 FC 의혹까지 포함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연휴가 끝나면 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한 좀 대응을 좀 더 강도를 세게 유지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테러가 없다고 할 정도로 네. 공격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보루이자 마지노선이거든요. 사실 네. 어떤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치명상을 당하거나 리스크를 입으면 민주당 전체가 크게 타격을 받고 나아가서 이번에 총선이나 우리 대선도 미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초고강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는 정부 여당의 사법 리스크도 언급하셨는데 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울 예정이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희 이제 죄송합니다. 김건희 리스크 대 이재명 리스크의 네. 대결이라고 할 정도로 리스크 대 리스크가 충돌할 수 있죠. 어느 쪽이 더 리스크를 덜 당하느냐의 게임이라고 할 정도로 네. 양쪽이 이렇게 치밀하게 정면 대결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검찰 어떤 수사의 속보를 토대로 본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단 기소가 됐죠. 불구속 네.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좀 불만을 얘기할 정도로 일부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뭐 말이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대해왔던 또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의혹과는 좀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대장동 백현동 의혹, 뭐 법인카드 이용 의혹, 그다음에 무슨 뭐 성남 FC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굵직한 수사가 진행돼 왔는가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얘기가 없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좀 기소가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선거법이 그냥 뭐 곁가지가 아니고 이곳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나오면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직이 퇴직되고 5년 이상 공직선거도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네. 총력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왔던 그런 어떤 큰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소환이 되고 또 기소까지 간다면 그걸 언제까지 민주당에서는 소환도 거부하고 뭐 기소됐다고 정치 탄압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현재로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지만 네. 이게 지금 이제 수사가 그동안 뭐 진행돼 왔다 그러지만 전 정부에서는 사실 이게 뭐 수사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수사를 거의 막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서 몇 가지라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검찰이 그 문제에 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다? 그럴 때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민주당도 선택할 순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계속해서 민주당도 어떤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리를 두느냐 이런 문제를 아마 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음 총선에 다가올수록 그런 문제를 민주당도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자,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바라보는 민심, 여론을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사흘 정도 차이가 난 여론조사 결과인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의견이 51%, 절반을 넘는 조사 결과이고 또 다른 결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민심의 흐름은? 지금 핵심 문제 야당 탄압이냐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진영의 논리가 지금 작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선의 논리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은 절대로 이건 정당한 합법적인 수사다. 당연히 해야 될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 이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쪽이 판단하냐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사실 문제는 중도층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특히 중도층의 핵심을 이루는 2030 세대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인데 중도층은 쉽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얘기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반이거든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각각 네. 정치 탄압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중도층이 움직이면서 어느 한쪽으로 향방을 기울면 그게 이거 정치 탄압이다라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수사다. 이재명 쪽이 문제가 많구나라는 쪽일지 그 민심의 향방이 점점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보니까 여론조사에 질문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이었고 또 한 네, 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의 의미는 이라는 질문이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같이 읽어보면 표적 수사는 아니고 정치 탄압이다라는 그런 쪽이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적 수사다 어떤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해서 한 수사는 아니지만 이건 정치적 성격의 수사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네. 뭐 이 사건을 뭐 꼭 여론조사로 파악해가지고서 성격을 규명할 그런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아직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본격적 수사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지만 네. 앞으로 관건은 경찰과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속도를 내서 경찰과 검찰이 국민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실관계를 밝혀내느냐 그런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아무리 수사를 해도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확증할 수 있는 의혹은 있지만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분은 계속해서 뭐 정치적 수사라는 쪽에 어떤 무게가 더 실릴 것이고 몇 가지라도 중요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그것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이것은 뭐 해야 할 만한 수사다라는 쪽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네. 관건은 검경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냐 이런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붙여드리면 네.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 때마다 똑같은 표적수사 논란이 되풀이 됐었습니다.
매번 정권 초기에마다 많은 야권 인사들 줄줄이 네. 이 검찰에 불려가고 또 수사를 받고 구속을 되는 과정에서 보복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보복 수사냐 정당 수사냐는 확실치가 않았어요. 항상 매번 아시다시피 뭐 박근혜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그런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든지 매번 정권 초기에 그런 일들이 되풀이돼 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정확한 수사를 하는 쪽에는 분명하고 명쾌한 증거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지 네. 막연하게 이른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한다든지 말이죠. 검찰 선에 불러서 말해서 망신 주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역풍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초기에는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명확한 증거, 네. 뚜렷한 팩트 위주로 수사를 해야만 그게 민심의 힘을 얻을 수가 있죠. 네. 또 크게 좀 환경으로 본다면 검수완박, 이른바 국면에서 지금의 또 검수원복 국면까지 이르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야권과 검찰의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 예. 펼쳐지는 수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 내용을 면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볼 텐데 아무래도 이번 연휴 기간에 주요 정치인들 가운데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머릿속이 가장 복잡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 마침 발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 비대위원장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둘러 비대위를 구성해야만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예정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지금 발언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정 비대위원장이 독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독배를 같이 들 비대위원을 좀 인선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보면 뭐 특별하게 본인이 누리할 수 있는 힘은 없는 반면에 정치적 부담은 이제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주호영 추대론이 상당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내대표 말씀. 지금 원내대표 말씀 전 비대위원을 비대위원들 네. 말씀이요. 비대위원은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정진석 네. 의원이 다시 어떻게 보면 친윤 성향이 비교적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제 친윤 색깔이 강했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들은 비교적 비윤 쪽 사람들을 좀 많이 탕평에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 전문가, 가능한 정치 성향이 좀 덜한 네. 정책 전문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좀 배치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비대위원들의 면면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이 비대위 자체 활동에 대한 여론 민심의 향방이 좀 엇갈릴 것 같아요. 말하자면 친윤 색깔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상당히 활동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비윤이나 그런 정책 전문가들이 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좀 포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합니다. 이를테면 탕평을 할 것이다. 예, 비교적 라고 보시는 거고. 탕평을 할 거라고 네, 봅니다. 참고로 뭐 9명에서 10명이 비대위원이고 당연직 3명 중에 1명이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호영 전 비대위원장도 어색하지 않은 답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이제 뭐 아무래도 정진석 위원장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4일 날 갖춰본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 결과에 따라서는 또 비대위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비대위원들을 아무리 잘 섬세하게 삼고초려해서 모셔도 네. 또 이게 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참 고민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비대위 그날 그 심리 결과를 보고 비대위 구성하지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네. 일단은 구성을 해놔야 되는 또 거죠. 그날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지난번처럼 뭐 한 열흘 가까이 있습니다. 네. 심리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번에 빨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고 네. 비대위원들을 이제 빨리 만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네. 가처분 결과와 또 이제 16일 날 있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 문제가 빨리 정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비대위는 최대한 일반 지도부처럼 최고위원처럼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네. 뭐 예산안 심사라든지 이런 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네. 지난번에 얘기 나올 때는 무슨 비대위를 뭐 내년까지 끝내냐 올해 안에 끝내야지라고 했는데 네. 그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런 건데 만약 이준석 대표 문제가 깔끔히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비대위는 또 내년 어쨌든 뭐 국정감사 기간 예산안 처리 과정
이런 데서 전당대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또 상황이 길게 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점을 대비한 아까 말씀하신 탕평책도 분명히 탕평 어떤 인사를 구성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상당 기간 동안 지도부 역할을 할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 뭐 그런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이 것 같습니다. 비대위 이번에 인설될 이르면 내일 발표될 이 비대위 면면을 가지고 정기국회를 관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야 투쟁력이 좀 있는 뭐 그런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뽑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혹시나 해서 한번 봤더니 SNS에 추석 내내 고민해서 아마 신문기일 연계달라고 하겠죠. 뭘 생각해도 그대로 전하면 이하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야 추가 입장은 어떻게 추가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이 어떤 6개월 징계 받은 이후부터 네. 일단 퇴로가 없이 무조건 전진 돌격 앞으로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가처분 신청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직접 또 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꼬는 그런 이제 말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는 있지만 주요한 대선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어떤 제 기존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런 발언들 방금 말씀하신 네. 어떤 비아냥이란 조롱 투의 그런 발언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 보면 아직 결국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다. 이미 양쪽 물은 건너갔다. 그러나 본인의 이준석 대표 본인의 세력화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이슈마다 파이팅을 해나가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1차 가처분 신청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2차 가처분 신청을 향해서 이렇게 맹렬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돌격 앞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마침 윤 대통령을 향한 어떤 이준석 전 대표 발언도 있는데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대통령을 향한 평가는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무슨 어떤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네. 나온 그런 얘기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또 뒤에 뭐 윤 대통령만 위축돼 있고 뭐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데 너무 나가고 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장래도 저게 결국 나중에 가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어떤 그 상황, 그러니까 뭐 자신이 지금 말하자면 국민의힘에서 주축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 내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고 한동훈 장관 보완제를 저게 질문이 뭔데 저런 얘기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가출하고 그때마다 결국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윤 후보 지지율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게 내가 지금 있어야만 국민의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여의도에서 떠도는 얘기가 뭐 한동훈 장관 정치권 입문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본인도 들었겠죠.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결코 내 대체제가 될 수 없다. 내가 있어야 국민의힘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한 데는 아마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에 대한 지지율 를 아마 밑바탕에 들고 깔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잠깐 지지율까지 보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뭐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거쳤거든요. 일단 여권 안에서 계속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연휴 이전에는 일단은 비서실 인선을 좀 하는 것 정도로 쇄신을 보였습니다. 네. 연휴 이후 대통령실 포함해서 대통령이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대응이라고 해야 되면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추석 즈음에는 상당히 좀 많이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복구 현상도 직접 대처를 하면서 그것도 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또 군대 애들과 장병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2030도 겨냥을 하고 네. 또 청와대 내부 행정관인으로 상당히 대폭적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지지율 반등을 확실히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 반등을
가져오려면 말하자면 위기 돌파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폭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청와대 수석들이라는 비서실장이라는 장관 몇 명이라 이른바 상당히 장관급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서너 명 이상 그것도 파격적으로 바꾸어져야 민심이 움직입니다. 사실은. 네. 그게 그동안 해왔던 민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파격적인 아주 파격적인 쇄신책을 추석 연휴에 내놓을지 그 부분은 조금 모심스럽기 때문에 지지도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상황에다가 삼고 현상에다가 또 태풍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런 피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일단은 영미 캐나다 순방 예정을 잡고 있거든요. 자, 지지율 상승 동력이 될까요? 이런 일정들이? 과거 같으면 그런 데서 뭐 여러 가지 정상들 만나고 할 때마다 네. 조금씩은 움직였죠. 현재 같은 어떤 적대적인 상황 이런 데서는 뭐 그게 별 뭐 큰 성과가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 문제, 민생이 어렵다 다 네. 얘기하고 있는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퍼포먼스를 해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외교적 성과도 성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모든 정부 즉 여당이 정말로 일단 물가를 비롯한 뭐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올인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올인한다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행보를 보여도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하위직을 뭐 몇 명 내보냈다고 누가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행보를 보여도 사실 그 지지율 상승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이제 해외 순방 같은 경우는 약간의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외 순방과는 달리 네. 특별하기는 미국 방문 중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행사에서 직접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거기서 미국 정상이나 일본 정상이라든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해외 정상 효과, 해외 효과는 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추석 직전에 지지율이 좀 낮았습니다만은 네. 러시아에서 열린 G20 회의하고 결과 상당히 지지율이 50% 중후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추석 연휴에 특별하게 상승 요인은 없죠. 해외 순방을 갔다 오고 또 해외 순방에 제대로 좀 멋있는 연설과 좀 우리나라 국격을 좀 높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지지율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정기국회도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좀 민생을 모색할 기회인데 저마다 연휴 전에 민생을 외쳤으니까 좀 수단으로만 쓰지 말고 목적이 될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노동일 교수님, 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